안녕하세요.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30대 기수 소장파 김재섭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일단은 새 원내대표로 송원석 의원이 선출됐어요. 네. 예상은 좀 하셨나요? 예상은 했는데 네. 그래도 결선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선도 안 가고 한 번에 네. 다 바로 당선이 되셔가지고 예, 그거는 좀 하셨죠. 예측 밖이었습니다. 네. 의원님은 이제 송 신임 원내대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2020년 그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네. 비상대책위원회를 했고 네. 당시 이제 송영석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 비서실장을 해가지고 네. 2년은 있거든요. 예. 근데 확실히 경제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정책에 능통한 분이시고 또 이제 두루두루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뭐 당내 이제 뭐 계파 이런 거 상관없이 네. 두루두루 잘 지내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기대감은 있으신 건가요? 당을 잘 이끌어 주시. 기대와 걱정 두 개가 같이 있는데 우려는 이제 아무래도 TK 출신이다. 이제 네. 당이 계속 또다시 영남당이냐 내지는 뭐 친윤당이냐 이런 식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좀 있는 반면에 네. 그래도 기대하는 점은 송원석 대표 스스로가 친윤을 표방하지 않고 실제로 뭐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뭐 기재부 장관이거나 뭐 이런 것도 예. 아니셨고요. 그러니까 뭐 친윤은 아닌 걸로 보이고 당시 이제 비대위 같이 체제를 하면서 그 당시 김종인 비대위 때 굉장히 말하자면 이례적인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보수정당 네. 치고는 뭐 기본소득을 정책에 넣는다든지 뭐 5.18 사죄를 한다든지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죄를 했다든지 사실은 당시에 그 자유한국당 나와서 미래통합당의 관성과는 다른 일들을 김종인 비대위에서 많이 했는데 네. 그때 당연히 그 중심에 있었던 분이다 보니 그 개혁의 DNA가 분명히 있는 저는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제 선거 결과 중에서도 조금 눈에 떴던 게 어쨌든 송원석 의원님은 60표를 받으셨고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성환 의원님이 30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친한계에서 이제 아무리 뭉쳐도 30%밖에 안 되는 거다. 약간 그런 민심이 확인된 것 같았는데 아마 그건 한동훈 대표 내지는 친한계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권성동 대표가 당대표 원내대표가 됐을 때 당시 이제 김태호 의원이 나오셨는데 네. 제 기억으로 한 34표 정도, 예, 예. 그러니까 30몇 표 정도 받았으니 줄었죠. 사실 줄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거고 오히려 이제 중도 확장, 그러니까 당내 원내 중도 확장 문제에 있어서는 이번에 미흡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이제 이현승 의원이 나오셔서 이제 16표를 받아가시긴 했지만 네. 그 표를 예를 들면 한동훈계라고 보일 수 있는 김성원 의원한테 가야 될지 아니면 송원석 의원한테 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친한계가 원내의 중도 확장력은 이번에 좀 잘 확인이 안 됐다 이렇게 그렇죠. 좀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송원석 대표가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을 일단 혁신위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받아들일 생각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없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 보통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하게 되면 네. 의원 한 분 한 분을 다 찾아가서 그렇죠. 네.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히 송원석 대표께서 많은 의원들을 만나시고 당연히 저도 의원님도 만났고 만나셨을 거고. 그 개혁안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을 하셨고 네. 왜냐하면 지지난주에 일요일 날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개혁안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를 했고 네. 월요일 날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었으니 사실은 의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송원석 대표 입장에 이게 순서가 바뀌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그렇죠. 이후에 예. 뭐 화요일이나 뭐 그날 오후에 개혁안을 발표했으면 그 개혁안에 대해서 누가 거부하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신 걸로 보아 그 개혁안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매우 동의를 하지만 어떻게 그 절차를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으신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제가 느껴지는 그 이견은 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문제는 네. 좀 반대를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매끄럽게 잘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외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뭐 결별 네. 이런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일 텐데 그 메시지를 어떻게 잘 구사하느냐가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도 남은 숙제고 송원석 대표한테도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제 당원 여론조사에 붙여달라고 하고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논의를 하나요? 원래 이제 보통 예. 이게 약간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직권으로 당원 투표에 붙일 수 있다. 네. 내지는 뭐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된다. 음. 근데 지금 비대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약간 이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절차가 필요해 보이는데 저는 제 생각이지만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 개혁안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 붙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붙여서 당원들이 동의한다면 네. 우리가 받아들이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쨌든 그게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하고 전당대회 언제 열지 이게 다 연동돼 있는데 이게 지금 한 일주일 뭐 열흘 가까이 뭔가 결론이 안 난 상태잖아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사실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의 권한이 엄청 지금 예. 상황에서는 큰 상황이니까. 근데 제가 예측하는 거는 뭐 사실 당사자가 아니니까 무의미한 거고 저는 김용태가 남은 전당대회까지 네. 그러니까 송원석 대표가 전당대회를 빠르게 치르겠다고 했으니 공약을 했으니 하기 전까지 김용태가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새삼 또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교체를 하는 것도 웃기고 뭐 그렇다고 빼놓은 상태에서 원내대표 혼자 다 하는 것도 웃기고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까지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필요한 개혁안이 있다 그러면 비대위원장이랑 원내대표 같이 손 합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원내 대표는 뭐 하여튼 비대위원장 임기는 6월 30일이라고 이렇게 딱 어제 말씀하신 거 보면 약간 의중은 그때까지 하고 뭐 본인이 이제 뭐 비대위원장 겸임을 할 수도 있고 뭐 약간 그런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떤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만약 그런 방식이면. 그러니까 원내대표 하면서 비대위원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뭐 3특검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이 몰아붙이는 법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원내대표가 해야 되는 역할이 엄청나게 많을 그렇죠. 텐데 예. 전당대회 구성부터 시작해서 뭐 준비나 예. 이벤트 그다음에 뭐 대회 메시지까지 다 한다는 게 일단 업무도 벅찰 뿐더러 그렇죠. 리더십을 통일해야 될 지금 실익도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오거나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계속하거나. 뭐 최소한 전당대회 치르기 한 4, 50일 정도 하는 예. 게 낫다고 명분이나 실익이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고 송원석 대표가 6월 30일 못을 박은 것은 아무래도 원래 임기인 6월 30일을 이야기하신 것 같고 네. 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뭐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를 뭐 괄호 안에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느끼기에는. 예. 전당대회 열리면 이제 그럼 누가 나올지도 관심인데 네. 지금 기본적으로 김문수 전 대선 후보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두 분이 나와서 이제 대선 경선 리턴 매치가 될 거라는 예상이 많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높긴 한데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 모양이 좋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대선 경선 이제 2차전 되는 거고 네. 내지는 뭐 부활 새롭지도 뭐, 않죠. 예, 새롭지도 않고 뭔가 복수열전처럼 돼버릴 수도 있는 거고 보통 당내 경선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상흔을 남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팀끼리 싸워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게 내상이 더 내상이 크게 있죠. 되는 네. 내상이 더 크게 되는 법인데 내상이 차마 아물기도 전에 다시 한번 똑같은 리벤지 매치를 해야 되는 게 네. 저는 그게 좀 걱정은 되고 그게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가 되었고 대선을 패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근데 이 대선 패배 이후에 당 대표가 돼서 다시 한번 당권을 장악하는 게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재명 모델인데 그렇죠. 예. 2022년 이재명 네. 모델인데 엄청 그때 많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당의 쇄신이나 개혁이나 아니면 뭐 성찰의 시간을 다 뺏어버리고 다시 한번 그 리더십을 존속하는 게 그게 당내 민주주의나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지 계속 우리가 비판했던 네. 거고 이재명 모델은 원래는 성공했어도 안 되고 성공하기도 어려운 모델인데 그렇죠. 예. 이 되게 굉장히 우연한 기회로 성공을 한 거니까 우리가 예. 굳이 그 이재명 모델의 전철을 밟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대선 패배하고 나면 좀 이렇게 자숙하시는 경우도 있고 지금 해외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약간 그런 게 기존의 문법이었는데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할 때 좀 바뀌었죠. 우리 정치가 비포 이재명, 애프터 이재명으로 예. 나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치인이 가지는 네. 도덕적 정치적 기준이 예. 너무 내려가 버린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그저께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김용태 아, 비대위원장 네네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전 대표하고 예, 같이 예. 저녁하셨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원래 그 이준석 대표랑 뭐 저랑 오세훈 네. 시장님이 인연이 좀 있습니다. 친하시죠? 예. 네. 2021년에 재보궐선거 들어가실 때도 네. 뭐 저를 비롯한 뭐 이준석 그다음에 뭐 강동희 이재영 위원장 이런 분들이 오세훈 시장 캠프에서 뭐 나름의 중책을 맡고 이랬던 네. 사람들이라 뭐 인연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오랜만에 저 얼굴 밥만 먹자 이제 했는데 어쨌든 김재섭, 이준석, 김용태가 가지는 지금 상징성이 정치적 있죠. 상징성이 예. 있다 보니 약간 해석이 되는데 그냥 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보수의 미래, 뭐 보수 재편 뭐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어요? 자연스럽게 나왔을 뭐 것 당연히 같은데. 걱정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개혁신당도 문제지만 국민의힘도 계속 지금 이제 난관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예. 이게 내년에 당장 지방선거가 있을 거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돌파해 나가야 되냐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자산이 지금 너무 많이 다 소진돼 버려가지고 과거에 소위 말하는 이 박정희 산업화 시대의 유산을 이제 더 이상 네. 저희가 뭘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반공 뭐 이런 걸만으로는 그리고 반 이재명만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안 먹히죠. 유권자의 예.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 같이 있는 거고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 젊은 정치인들이 어떤 텀을 두고 장기적인 네. 목표를 좀 두고 보수 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 네, 자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오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귀국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뭔가 들어오셔가지고 좀 역할을 하시려는 생각인 건가요? 아니면은 아 제가 홍 예. 시장님한테 드릴 수 있는 예. 최고의 예우는 예.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예우의 마지막 예우입니다. 그렇군요. 그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그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2주차 됐는데 지금까지 행보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평가하기 좀 이르긴 하지만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매우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일단 설명을 못 하잖아요. 민주당에서도 네. 설명을 안 하잖아요. 예. 그냥 호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럴 아무 수도 문제 있지 않냐. 없다더라. 예. 약간 이런. 그럴 수 있지 않냐. 예. 야인 시절에는 그런 거 아니냐. 뭐 아버지가 자식 뭐 도와주는 뭐 인정이 원래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이 아니라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런 건데 매우 문제가 많고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첫 인사가 총리인데 네. 그런 분을 갖다가 예를 들면 특히 정치인한테서 굉장히 중요한 돈 문제, 문재인 정권이 몰락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기점 중에 하나인 조국 사태랑 거의 비슷한 모양의 뭐 자녀에 대한 특혜, 네. 이게 동시에 지금 뭐, 발현을 하고 예.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재명 정부의 얼굴이라고 한다 그러면 매우 큰 문제죠. 사실 초반에 대통령실 인사 중에 정치인들을 기용한 것들, 예를 들면 정무수석 우상호, 네. 비서실장 강훈식, 저는 이건 좋다고 보거든요. 네. 정치의 복원, 정치의 회복 이런 의미에서 좋다고 봤는데 정작 가장 행정부의 수반이 되어야 되는 총리가 이 정도라면 야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의 인사는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오히려 비법적인 사람들이 올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주로 이제 돈을 이제 빌린 거 차용증을 쓰긴 썼는데 이제 사실 그게 돈을 그냥 빌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받은 거다라고 하면서 그런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인사청문회 시작되고 거기서 과연 이제 자진 사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그냥 밀어붙일 것 같다는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야당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뭐 제가 아까 말했지만 비포 이재명, 애프터 이재명으로 네. 나뉜다는데 이재명 대표가 언제 뭐 윤리적인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당 대표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재명 민주당의 DNA처럼 돼버린 건데 이재명 그 대통령이 사실 민주당의 당원 80조를 개정을 해가지고 그 기소된 당직자의 경우에는 직무정지를 할 수 있는 그 당원을 그렇죠.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본인의 대표 대통령 가도를 법을 바꿔서라도 네. 만든 사람이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우리 대표 대통령도 이런데 뭐 총리까지 있고 뭐 어때? 뭐 재판을 받아, 뭐 예. 지금 뭐 수사를 받아, 저 정도 그럴 수 있지. 이 정도로 윤리의식이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야당이 아무리 이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민주당을 밀어붙일 것 같고 다만 국민들이 이를
냉철하게 지켜보실 거고 그에 대해서 매선 회초리를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오만하게 인사하고 뭐 법원 무시하고 할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뭐 사건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굴러갈지 모르는 거라서 만약 관련된 의혹 중에서도 뭔가 그게 이제 야당에서 뭔가를 잡아서 낙마의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은 있는 거잖아요. 아직 뭐가 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사실 예. 그 정도면 스모킹 건 아닌가요? 이게 뭐 교회에 뭐 2억 예. 정도를 뭐 헌금을 했다고 하고 네. 돈을 빌렸다고 했는데 네. 갚지 않고 예.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또 후원금도 냈으니 이거는 뭐 사실상 불법 정치 자금이라고 봐야 되는. 아니 보통 이 정도면 예. 이건 스모킹 건이라고 봐야 되는데 본인들이 아무리 이걸 스모킹 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도 네. 그게 무슨 문제야 예. 라고 해버리면 할 말 없는 거죠.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이제 지난번에 어쨌든 자진 사퇴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분도 원래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는 했었으나 받았었으나 네.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고 한 번은 사표를 반려하고 묵살하고 그냥 진행하다가 네. 두 번째 사표가 수리된 그렇죠. 거라고 예.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의 도덕 불감증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문제가 되고 실제로 매우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는 이슈였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은 우리 국민들이 또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예. 때문에 그리고 총리만큼 중요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지만 그래서 그냥 정리를 해버린 것 같고 결국에는 리트머스는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3대 특검이 네. 임명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특검팀 구성도 나서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제 상당한 위기감이 느끼고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소위 말하는 내란 혐의라든지 네. 아니면 김건희, 명태균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냉정하게 파헤칠 건 파헤치고 털어낼 건 털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오랫동안 묶여져 있었고 네. 그간은 저희가 여당으로서 최소한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되는 만큼 국회가 적어도 나름의 방파제는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뭐 저도 그랬지만 많은 네. 의원들이 이렇게 이 특검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었지만은 이제는 뭐 국민들이 현실화됐으니까. 네,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명확하게 메시지를 낸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랑 결별하고 예. 새롭게 태어나라 이제 이 메시지를 한 거면 적어도 우리가 상징적으로는 그 특검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하지만 제가 그 특검에 찬성은 했었지만은 그 특검이 잘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법안 자체가 가진 문제점은 있을 거고 어제 원내대표도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수사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지만 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마구잡이식 그리고 이것이 정치 공세나 적폐청산 투처럼 되는 거는 당연히 당 차원에서 막고 또 네. 비판할 건 비판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내란 특검 수사를 하다 보면 결국 이게 이제 위헌정당 해산으로 갈 거다, 네. 정당 해산으로 갈 거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뭐 어떤 정당 해산 심판의 직접 목적은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에 대한 뭐 벌주기는 부차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그런 게 아닐까. 자기 본인 그 귀찮게 하는 그리고 본인한테 쓴소리 하는 사람들 다 제거하고 내보내고 사라지게 하는 게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 아닙니까? 예. 민주당 내에서도 소위 말하는 비명 행사 쫙 다 날려버리고 네. 이제 입법과 행정을 장악한 이후에 나를 또 막는 사법도 뭐 장악하겠다는 시도를 공공연하게 비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 남아있는 게 사법까지 장악해놓으면 네. 야당 남아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것까지 없으면 이제 쭉 이제 편안한 길을 가게 되는 건데 아마 저는 그런 목적이 더 큰 게 아닌가. 본인에 대한 견제 세력을 절멸시키려고 하는 네. 그런 의도들이 담아있는 거고 법적으로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에서 심판하려면 실제로 내란 동조가 돼야 되거나 그렇죠. 예. 계엄을 방조하거나 예. 내지는 동참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국민의힘에서 계엄에 동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계엄이 난 이후에 표결을 하러 들어온 상당 의원들이 또 계시고요. 저도 네. 그 안에 있었지만 그런 걸 생각하면 법적으로 정당 해산 심판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저 걸리적거리는 국민의힘을 없애야 된다는 생각이 네.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제 이번 대선 거치면서 2030 이제 보수 지지층의 당 국민의힘 이탈이 좀 눈에 띄게 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 기수로서 어떻게 이제 청년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여기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이제 20대 분들이 느끼는 2030들이 느끼는 대한민국의 불공정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본인의 터전이 이제 집 문제. 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4050 세대가 자산을 형성하면서 부동산을 단단하게 이제 잡고 있는 세대가 돼버렸고 거에 대한 반사 효과로 2030들은 내 집 마련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불안감에 늘 시달려야 되는 거고요. 예. 그나마도 남아있는 국민연금 내 노후 보장의 거의 마지막 수단인 국민연금도 기성세대들의 야합으로 통과돼 버리면서 사실 젊은 세대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돼버렸거든요. 아무리 저쪽에서 아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0,000원 내고 5,000원 받는 걸 우리가 어떻게 더 내고 더 받는다고 합니까? 그런 불안감들,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가 잠식해버린 모든 기득권들에 대한 박탈감들을 2030들이 느끼고 있다 그러면 그 기득권을 2030이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되겠죠. 국민연금 문제,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노동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2030 세대들이 내가 그래 대한민국에 살아서 남아서 애 낳고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정치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섭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